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의 유일한 딸이자 차기 권력자로 주목받던 김주애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그녀의 실종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대규모 숙청과 공개 처형이 이어졌고 평양의 밤은 피비린내로 뒤덮였습니다.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김주애가 사라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목숨을 걸고 탈북한 김정은의 전직 개인 비서가 최초로 증언하는 북한 정권 내부에서 벌어진 배신과 충격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김주애가 저에게 김정은 서재에 있는 금고에서 건강진단서를 몰래 가져오라고 명령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정은의 극비 개인 서류를 훔쳐오라고 하다니요. 그것도 김주애가 직접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김주애가 냉소적으로 웃더니 갑자기 제 가족 사진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저희 어머니와 남동생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위에는 빨간 펜으로 커다란 X자가 그어져 있었어요. 김주애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마 같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24시간 안에 가져오지 않으면 제 가족은 요덕 수용소행이라고 협박했어요. 그 목소리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차가운 어조였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요덕 수용소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곳이에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로 가족 전체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김주애가 저를 차갑게 노려보며 소름 끼치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끝났고 이제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할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의 친딸이 아버지를 완전히 버리려 한다니요. 북한 권력의 핵심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배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김주애의 눈빛은 완전히 미쳐 있었습니다. 평소 알던 김주애가 아니었어요.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찬 괴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위험한 건 저라고 협박하며 말을 안 들으면 제 가족이 어떻게 될지 뻔하다고 경고했어요. 다음 날 밤 12시까지 가져오라는 최후 통첩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마지막 목소리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쥐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김주애의 살벌한 협박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북한 최고 권력자의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배신이 아니었어요. 북한 권력 구조 전체를 뒤흔들 끔찍한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김주애가 준 시하는 자정까지였어요. 김정은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개인 집무실로 들어간 후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김정은의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평소에도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몰래 들어간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금고는 서재 한쪽 벽에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김정은이 금고를 여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금고 번호를 누르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12,345일, 김정은의 생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했어요.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 금고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병이 순찰을 도는 소리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서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경비병이 서재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저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저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모두 죽을 판이었어요. 다행히 경비병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금고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료진이 작성한 건강진단서를 찾았어요.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진단서에는 심각한 심장질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당뇨병도 많이 악화된 상태였어요. 의료진들은 김정은이 장기 집권하기 어렵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의료진이 김정은의 남은 수명을 매우 짧게 예상한다는 극비 내용이었어요. 저는 급히 서류를 복사기로 가져갔습니다. 복사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어요. 복사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누군가 들을까봐 계속 문 쪽을 확인했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웠습니다.
복사를 마치고 원본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금고 문을 닫고 서재에서 나오려는데 갑자기 또 경비병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재빨리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제가 서재에서 나온 지 불과 몇 초 후에 경비병이 금고가 있는 서재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아찔한 타이밍이었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늦었다면 완전히 발각될 뻔했습니다. 저는 다른 복도로 숨어서 경비병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복사한 서류를 품에 품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주혜에게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김주혜가 서류를 받아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섬뜩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주혜의 섬뜩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김주혜의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김정은의 서류를 정리하러 갔는데 별채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별채였어요. 저는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니 김주혜가 외국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 외국인은 서양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숨겼어요. 김주혜가 외국인과 은밀하게 만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지켜봤습니다. 김주혜가 제가 며칠 전에 가져다 준 김정은의 건강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외국인이 그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김주혜에게 검은색 가방을 건네주었어요. 김주혜가 가방을 열어보니 안에 돈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돈이었어요. 김주혜가 돈을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김주혜가 아버지의 극비 서류를 외국인에게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외국인이 추가로 서류 몇 장을 꺼내서 김주혜에게 보여주었어요. 김주혜가 그 서류들을 읽어보더니 펜을 들고 서명을 했습니다. 뭔가 공식적인 계약을 하는 것 같았어요. 김주혜가 외국 세력과 정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주혜가 외국인에게 한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시대는 끝났어요. 그 충격적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의 친딸이 아버지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이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공식 일정 중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북한 전체가 혼란에 빠졌어요.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지만 김정은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김정은이 쓰러진 후 김영철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김영철은 김정은의 최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의에서 김영철이 배신자가 있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누군가 김정은의 극비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위부가 김주혜를 반역죄로 체포한 거예요. 김주혜가 체포당하는 장면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어요. 김주혜가 체포당하면서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자신은 억울하다며 모든 것이 박지연의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주혜가 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극도의 공포에 떨었습니다. 김주혜의 거짓말 때문에 저까지 반역자로 몰리게 된 거였어요. 이대로 잡히면 저와 제 가족 모두 죽을 판이었습니다.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찾기 시작한 다음 날 아침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김정은의 집무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원들이 저에게 수갑을 채우며 반역죄로 체포한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김주혜의 거짓 증언 때문에 저까지 반역자로 몰린 거였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일했던 부서의 동료들이 연쇄적으로 체포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잡고 있었어요. 그중 몇 명은 이미 공개 처형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하 감옥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매일 신문을 받았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김주혜와 공모해서 김정은을 배신했다고 자백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신문 중에 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가족도 곧 요덕 수용소로 끌려갈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어머니와 남동생이 저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도 죽고 가족도 죽을 판이었어요. 지하 감옥의 화장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틈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 12시쯤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너무 좁아서 몸이 끼었지만 필사적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감옥에서 빠져나온 후 저는 곧바로 집으로 달렸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즉시 탈북하자고 했어요.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셨고 남동생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죽든 강을 넘다 죽든 똑같다고요. 어차피 잡히면 모두 죽을 판이니 탈북을 시도해보자고 설득했어요. 어머니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돈과 최소한의 옷까지만 챙겼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보위부가 언제 집까지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계속 밖을 확인하며 경계했습니다. 새벽 3시쯤 우리는 집을 나섰어요. 압록강까지 가는 길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검문소와 경비대를 피해서 가야 했어요. 저희는 산길로 돌아서 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압록강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물살이 거셌어요.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미리 준비해둔 고무보트에 몸을 맡겼어요. 하지만 압록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저희를 발견한 거예요. 강 북쪽에서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저희를 향해 비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경비대가 큰 소리로 정지하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더 빨리 노를 저었어요. 중국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 제 팔을 꽉 잡으셨고 남동생은 보트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물 위로 날아다녔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몸을 낮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총알 중 하나가 어머니의 어깨를 스쳤어요. 어머니가 아프다고 신음하셨습니다. 또 다른 총알이 남동생의 다리에 맞았습니다. 남동생이 아파서 울부짖었어요.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가족이 다치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경비대의 총격이 계속되었어요. 총알이 보트 주변으로 계속 날아왔습니다. 보트에도 구멍이 몇 개 뚫렸어요.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노를 젓고 한 손으로는 구멍을 막으려 했어요. 어머니가 어깨 상처 때문에 많이 아파하셨지만 남동생을 도와주려 애쓰셨습니다. 남동생의 다리에서 피가 계속 흘렀어요. 저는 옷을 찢어서 남동생의 상처를 묶어주었습니다. 경비대가 보트를 타고 저희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대로 잡히면 모두 죽을 판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노를 저었어요. 간발의 차로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국경을 넘어올 수 없어서 강 중간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총알이 저희 주변으로 계속 날아왔어요. 저희는 보트에서 뛰어내려 중국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다쳐서 제대로 걷지 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부축하며 강가에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아직도 총소리가 들렸어요. 중국에 도착했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었어요. 저희는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를 만나러 갔습니다. 브로커가 트럭을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트럭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 긴장했습니다. 중국 공안 검문소를 여러 번 지나야 했어요. 브로커가 미리 준비한 가짜 신분증으로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의 상처가 악화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베트남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글을 통과해서 베트남으로 넘어가야 했어요. 정글 속 길은 정말 험했습니다. 뱀과 벌레들이 많았고 길도 제대로 없었어요. 어머니와 남동생이 상처 때문에 고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부축하며 정글을 헤쳐나갔어요. 며칠 동안 풀뿌리와 열매로 연명했습니다. 물도 부족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베트남을 거쳐 태국까지 오는데 또 며칠이 걸렸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을 때 저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딘 거였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대사관에서 기본적인 치료를 받고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 땅을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김정은의 개인 비서였다는 사실 때문이었어요. 국정원 조사관들이 저에게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저는 김주애가 외국인과 거래한 모든 내용을 증언했어요. 김정은의 건강진단서를 훔쳐서 외국 세력에게 넘긴 일, 김주애가 아버지를 배신한 일 모두 말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정말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국정원에서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김주애가 이미 처형되었다는 거였어요. 김정은이 의식을 회복한 후 김주애의 배신 사실을 알게 되어 직접 처형을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주애와 관련된 북한 간부들이 대거 숙청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김주애를 도왔거나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이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수십 명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였어요. 국정원 조사관이 저에게 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요덕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거였어요.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그 가족들까지 모두 잡혀갔습니다. 특히 저와 가까웠던 동료 김선희와 그 가족들도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김선희는 제가 정말 아끼던 후배였습니다. 제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저는 국정원에서 며칠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북한의 끔찍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거였어요. 김주애의 배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조사관들이 저에게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와 권력 승계 문제가 북한 내부에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어요. 저의 증언이 이런 분석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난 후 저는 정말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의 상처도 한국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의사들이 완치될 수 있다고 말해주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모두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어요. 국정원에서 저에게 하나원에 가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겪은 끔찍한 일들을 잊고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저는 하나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놀랐어요.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깨끗한 건물과 따뜻한 난방, 충분한 음식이 있었어요. 하나원에는 저희 가족처럼 탈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북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들과 대화하면서 북한의 현실이 얼마나 끔찍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처음 받은 교육은 남한의 사회 제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들이었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법도 배웠어요.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 인터넷으로 세계 각국의 소식을 보았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인 사회였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김철수 씨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탈북했다고 했어요. 평안남도에서 온 이영희 씨는 가족이 굶주림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서 겪은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공개 처형을 목격한 사람, 수용소에서 고문당한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북한의 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나원에서는 직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남한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배웠어요. 저는 사무직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컴퓨터 활용법과 문서 작성법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요리 교육을 받으셨고 남동생은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했어요. 저희 가족 모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점 남한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하나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북한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치료해 주었어요. 저는 김주의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컸는데 상담을 통해 많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저에게 말해 주었어요. 북한에서 겪은 일들이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용기 있게 진실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원 생활을 하면서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처럼 탈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모두들 북한의 변화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분들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북한에서의 공포와 절망을 조금씩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저는 북한 인권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김정은의 개인 비서였던 경험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서 저를 받아주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사무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특별한 경험 때문에 곧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어요. 북한 내부 정보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업무였습니다. 저는 김주의 사건에 대해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김정은의 딸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외국 세력과 거래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권력 구조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어요. 국제인권단체에서 저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엔에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직접 증언할 기회를 얻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유엔 본부에서 저는 정말 떨렸습니다. 유엔에서 증언하는 날 저는 온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김정은과 김주애의 충격적인 사건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에서 벌어진 배신과 숙청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했어요. 특히 김주애가 외국 세력과 거래하면서 북한 기밀을 팔아넘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권력층조차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어요. 유엔 위원들이 정말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김주의 사건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대거 숙청된 사실도 증언했어요. 수십 명의 간부와 그 가족들이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간 참상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위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유엔 증언 후 국제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외신에서 저와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저는 가능한 한 많은 매체와 인터뷰하며 북한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불안정성을 세계에 폭로했어요. 영국 BBC, 미국 CNN, 독일 도이체벨레 등 주요 언론들이 제 이야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김정은의 개인 비서가 직접 증언하는 북한 권력층의 참상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저는 이런 관심이 북한 변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항상 두려움도 느꼈어요. 북한에서 저를 제거하려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탈북 인권 활동가들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주민들을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도 강해졌어요. 여러 나라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증언이 이런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어요. 저는 계속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주의 사건처럼 북한 내부의 참상을 계속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북한 문제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인권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국제 무대에서의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결심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저의 활동이 실제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어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국제 제재도 강화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안정적인 남한 생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인권 단체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남동생도 한국 사회에 잘 적응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에 진학했고 어머니는 북한 음식점에서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계셨어요. 하지만 성공적인 정착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저 때문에 고통받았을 동료들과 그 가족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내부 변화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왔어요. 김정은 정권이 예전보다 불안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제재의 효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국제기구와 언론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새로 탈북한 사람들과 만나서 최근 북한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달했어요. 김주애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숙청과 통제 강화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 김선희가 수용소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저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가 죽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무고한 김선희가 저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위로해 주셨지만 죄책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선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더욱 열심히 활동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북한의 참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는 북한 내부에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외부 정보가 조금씩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 콘텐츠가 비밀리에 유통되면서 남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런 변화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북한도 변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변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있다면 정말 보람될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가족과 동료들을 떠올리며 저는 종종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북한이 반드시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주의 사건에서 보았듯이 북한 권력층조차 체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압박과 내부의 변화 요구가 언젠가는 북한을 바꿀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북한의 진실을 증언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제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탈북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해요.